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7월 전당대회 룰을 확정했습니다. 가장 관심이었던 민심 반영 비율은 20%로 하고 지도체제는 지금과 같이 단일 지도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르면 다음 주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련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잠시 뒤 포커스 나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잇따라 동참을 결의하면서 대규모 휴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등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집단 휴진을 접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진이 발생한 전북 지역은 지하 속 단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지진 관련 정보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숨은 단층지도 완성이 오는 2035년 이후나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당 몫으로 남겨진 7곳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릴 거란 전망이 있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되는데 벌금은 부당이득의 최대 6배로 늘리고 징역형을 가중해 최장 무기징역도 가능해집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때이른 불볕더위 속에 오늘 전국 곳곳이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가운데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무더위는 오는 토요일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의대 교수들도 잇따라 동참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휴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사협회가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18일 대한의협의 집단 휴진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환자의 동의와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진료를 취소하는 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더 많은 의사가 집단 휴진에 동참하도록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와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단일 대우 유지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빅5 대형 병원은 물론 전국 40개 의대의 수련병원 상당수가 휴진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다면 집단 휴진을 접을 수 있다며 의협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의교육, 전의비 등 각 대학 비대위원회는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 대우의 형태로 굳건하게 지지하고 뭉쳐서 나아갈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사태의 해결은 이제 의협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대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대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데 이어 가톨릭의대와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18일 집단 휴진 이후 상황에 따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휴진 돌입 하루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기로 했지만 여당이 빠진 대화여서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사 집단 휴진이 가시화되고 장기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제일 걱정은 환자들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넉 달을 버텨왔는데 이젠 정말 사지에 내몰린 심정이라며 한 곳에 모여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기종 씨 아내는 백혈병 항암 치료를 받다가 골수이식 이후엔 석 달마다 한 차례씩 대형병원 검진을 다녀옵니다. 완치는 아니라 언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휴진으로 병원이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는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항암제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혹시 이게 재발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거든요. 90개가 넘는 환자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휴진! 전공의 집단휴직 넉 달은 버티는 심정으로 살았지만 이젠 의료 현장을 전부 비우겠다는 의사단체 엄포에 절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좋은 의사는커녕 그냥 의사조차도 볼 수 없을지 모르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이다. 환자들에겐 아예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며 어떻게든 버티어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각자 도생을 넘어 각자 도사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집단휴직이 길어지더라도 환자들이 살 방법은 마련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는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시간도 더 길어지는 상황. 일부 환자단체들은 사태가 더욱 악화할 경우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고소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만병원과 아동병원들은 오는 18일로 예고된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투쟁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공지했는데 이에 따라 분만병원 140곳은 진료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역시 전국 120여 곳의 아동병원 진료 유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어제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강진으로 주택과 학교는 물론 국가문화유산까지 수백 건의 피해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혹시 모를 여진 불안감 속에 일상 복귀를 위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이 지나간 자리, 예전처럼 생활해도 되는 건지 소방당국의 현장 조사가 한창입니다. 이 집은 지붕에서 내려온 금이 창틀 안쪽까지 깊숙하게 나버렸습니다. 위험하겠네요.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앞쪽에는, 안쪽에는 좀. 여전히 지진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주민들은 심리 상담이라도 받아보려고 집 밖에 모였습니다. 불안하고 다리가 떨려갖고 어저께 살지 못했거든요. 오늘은 조금 후련하고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 집계된 지진 피해 상황은 여기저기서 수백 곳이나 됐습니다. 전북 전역의 주택과 학교, 공공시설에서 허물어지고 깨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내소사와 계암사 등 국가유산도 곳곳이 손상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안전을 잘 점검하고 안전할 경우에만 이렇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주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가난한 사람한테만 보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모든 것이 있고 편안히 잠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정부는 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빠르게 마친 뒤 다가오는 장마철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역대 가장 강했던 규모 5.8의 경주 지진 이후 기상청은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 속 숨은 단층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지진이 발생했던 전북 지역은 아직 단층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국 단위 숨은 단층 조사가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서울 북서쪽으로 붉은색의 영역이 분포합니다. 최근 기상청에서 관측한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 분포도인데 오른쪽에 추가령 단층을 비롯한 큰 단층대와는 별개의 지역에서 관측됩니다. 알려지지 않은 숨은 단층대가 존재하는 걸 암시합니다.
미소지진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이 없지만 지하 속 단층 연구에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기상청은 지난 2016년 숨은 단층에서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하자 전문가와 함께 지하 속 단층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이어 영남 지역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한 뒤 강원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12일 지진이 발생한 전북, 부안 등 그 밖의 지역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강원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충청 전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 조사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기상청은 아직 조사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지진이 발생한 부안 등 전북 지역에 여진 관측망 등의 추가 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원권이 완료가 되면 3단계 이후부터는 충청, 전라, 지금 제주권이 이제 한꺼번에 저희가 조사가 들어가거든요. 대상 영역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요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저희가 여진 관측망을 구축해서 이에 대한 조사도 계속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전문가와 함께 지역을 설정해 숨은 단층을 조사하고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국적인 숨은 단층 지도를 완성하려면 2035년 이후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단층 정보는 지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꼭 필요한 만큼 전국 단위 조사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최고 기온을 갈아치운 가운데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불볕더위는 주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난 나흘 동안의 위성 영상입니다. 한반도 북쪽과 남쪽으로는 구름이 지나가지만 우리나라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 고기압권 속에서 낮 동안에 강한 햇볕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데워진 공기가 계속적으로 고기압권 내 속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쪽에 고온 다습한 기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되고 있으면서 기온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영남은 나흘, 전남, 경기 일부 지역에선 사흘 내내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매일 높아져 오늘 경남 의령 36.9도, 광주와 정선 36.2도, 구미 36.1도, 서울도 32.8도 등 올여름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날씨 너무 덥고 진짜 땀나고 너무 더워가지고 우산 챙겨올까 하다가 안 챙겨와가지고 좀 더워가지고 좀 힘들어요.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중의 오염물질은 햇빛과 반응해 오존을 만드는데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오존 농도가 높아져 서울과 경기,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틀째 이른 열대야가 등장한 동해안 지역은 더위가 다소 주춤했습니다. 한낮에도 강릉 29.7도, 속초 26.8도 등 어제보다 5에서 8도가량 낮아졌습니다. 고기압의 중심이 한반도에 위치하면서 바람이 다소 약해지며 산맥을 넘는 승온 효과가 약해졌고 낮 사이에는 해상으로부터 바람까지 불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이번 주 더위가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에 중심을 둔 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걸쳐 오늘보다 따뜻한 남서풍의 강도가 다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 구미 35도, 대구와 대전 34도, 광주 33도, 강릉도 32도까지 다시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 곡선을 탔던 이른 불볕더위는 주말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여당 몫으로 남겨진 7곳의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가 열릴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서면서 본회의는 무산됐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11곳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여당 몫으로 남겨둔 7명 위원장도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지 않는 건 의원이 세금을 탕진하는 꼴이라면 국회 활동의 시작인 원구성을 얼른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국회가 한 달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주는 국회의원 세비 23억 원을 탕진하는 꼴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세비 루팡, 월급 루팡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등 선출을 강행한 민주당이 관례를 깬 뒤 반성도 없이 독식하려 든다며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다수당 횡포를 막는다고 통과시킨 법이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 독재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애초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하려 했지만 본회의 개최 권한을 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만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게 현재 의장의 입장이라며 중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또한 우원식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거세게 몰아붙이진 않으면서 원구성 갈등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남은 상임이라도 확보하자는 현실론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여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어제 언론에 공개된 최상병 어머니의 편지가 큰 울림을 주면서 정치권에서도 제각각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병 일주기 전까지 수사가 끝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은 그 전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고 최상병 어머니는 편지에서 아들의 일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표현해 본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당시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수색을 지시했는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1년이 되도록 진전이 없는 수사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감히 유족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지만 내놓은 해법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답장 형식의 편지까지 써가며 고인의 일주기가 되는 다음 달 19일 전까지 수사가 끝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잘못이 있는 책임자는 지위가 높든 낮든 일벌백계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여 오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도 공수처도 믿을 수 없어 특별검사만이 답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미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1호 법안인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어머니의 호소에 응답하겠습니다. 최상병 일주기 전에 해병대용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7월 초까지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연일 여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 경찰 공수처 수사에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적잖은 것도 사실입니다. 유족들은 어떤 방법이 됐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최상병이 숨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 당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해병대 전 대대장 이모 중령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중령 측은 순직 사고 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전 1사단장이 이중령을 7포병대대 부대원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해병대 내 공식 모임 참석을 막는 등 차별했다며 차별 중단을 위한 긴급 구제 조치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이중령은 해병대 내 고립을 견디다 못해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다고 공개했고 오늘 퇴원할 예정입니다. 이중령 주장에 대해서 임 전 사단장은 이중령 보직 해임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몰래 촬영한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목사가 첫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와 합의된 만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영동포경찰서는 오늘 7시간가량 건조물 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김 여사의 비서가 접견 장소와 일시를 알려주는 등 모든 만남은 김 여사와 합의해서 이루어졌다면서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 혐의가 없다는 걸 충분히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을 공익 제보자라고 칭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영부인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선물을 주고 청탁을 시도한 결과 김 여사가 청탁과 함께 선물을 받아 대통령을 사칭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 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게 제재 이유인데요. 쿠팡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로켓 배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그간 쿠팡이 온라인에서 판매 제품을 나열하는 쿠팡 랭킹 순위에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우대하고 구매 후기 작성에 임직원을 동원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순위나 자사의 제품들을 앞에 노출시키기 위해서 순위나 이용 후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소비자의 기만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습니다. 특정 상품의 점수를 1.5배 가중하는 등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렸습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쿠팡의 PB 상품들은 검색 순위 100위 밖에서 1, 2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 개가 넘는 자기 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기 상품 노출수가 43%, 총 매출액은 76%나 크게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쿠팡에서 중개 상품을 판매하는 21만 개 입점업체는 알고리즘 조작 이후 자신의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임직원을 동원한 구매 후기 작성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PB 상품에 긍정적 후기를 달고 평균 4.8점의 높은 별점을 부여했습니다. 실내로 캐럿 여성 원피스는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이 높은 별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7만 개가 넘는 구매 후기가 작성됐습니다. 공정위는 입점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며 쿠팡에 대해 유통업계 역대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구매 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를 통해 입점업체의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 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적발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쿠팡은 공정위가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3조 원의 물류 투자와 로켓 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 투자도 중단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과도한 과징금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했던 거래 여건은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영원 기자입니다. 공매도가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됩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해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 같은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 주범으로 공매도 세력을 꼽으며 반발해온 이유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까지 적발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시장의 신뢰를 저하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의 내부 잔고 관리 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모두 재검증하는 중앙 전산 시스템은 내년 3월쯤 구축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재개 시점을 결정했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존과 달리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거래 조건이 같아집니다. 기관도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개인 담보 비율은 낮춥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최대 6배로 올리고 이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최장 무기징역도 가능해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북한의 잇단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에 방북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국마다 우리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며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안에 북한을 방문할 거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확인은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서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북러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언급한 겁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앞서 진행된 2차례 정상회담에서 모두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요 우방국과 전략적 파트너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 궤를 같이 하도록 순방을 이어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요충지이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만큼 중앙아시아를 공략하는 건 남북관계 지형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입지를 굳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규모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비핵화 선도 국가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비슷한 시기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추진됩니다. 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설된 이번 협의체에서 양국이 한반도 정세나 푸틴 대통령 방북에 대해 언급할지도 관심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외교 행보가 빨라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 문제와 경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전망입니다. 타슈켄트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방북해 이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선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이뤄질 경우 이 조항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24년 전 발표된 북러 공동선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지 짚어봤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당시 11개 항의 공동선언 조항 일부를 보면 모든 정치적 침략과 전쟁 행위를 반대하고 군비 축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점이 눈에 띕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이 무기를 지원하고 핵무기 고도화에 나선 지금과는 사뭇 다른 내용입니다. 특히 당시에도 군사적 협력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침략 위험이 조성되거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성돼 협의와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최근 북러 간 밀착 기조를 감안하면 이 조항 역시 접촉 수준이 아닌 동맹 수준으로 강화되거나 기존의 조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실은 있으나 마나한 조약이었었거든, 이 두 나라의 조약이나 공동선언문의 내용 자체가.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가가지고 정식으로 개정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반면 정부 일각에서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가 바뀐 상황에서 양국이 뭘 원하는지가 공동 발표에 담길 것이라면서도 특히 군사 협력 수준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경제 협력은 제재 위반 가능성이 높아 공식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습니다.
외교부는 북러 교류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북한 간의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이 평양 국제공항 활주로를 정리한 정황이 포착돼 푸틴 대통령 방문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보도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또래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4살 정유정. 1심과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정유정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정유정의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 관계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과외 앱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하려는 어머니인 척 속이며 접근했던 겁니다. 범행 이후엔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에 유기했습니다. 가족들과 겪어온 불화를 살인을 통해 분풀이하고 싶었다는 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잔혹하게 계획범죄를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정유정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사형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내려져야 하고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유정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60통 가까운 반성문을 법원에 내면서도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연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고 자신을 믿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화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40대 의사 연모 씨.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는 성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기소 5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염 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염 씨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운전했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있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촬영까지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면서도 염 씨가 피해자 한 사람당 500만 원씩 기습 공탁을 했다며 양형에 참작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은 했는데 막상 그 점이 많이 반영이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 씨에게 마약을 처방한 염 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밀양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유튜버들의 왜곡된 알 권리 추구에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이 침해되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일상에서 평온할 권리는 국민 알 권리에 우선하는 생존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피해자가 유튜버들에게 사건 공론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해준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오늘부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모금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승객들을 위협하면서 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관련 영상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벌이다가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초록색 긴 치마를 입었지만 한눈에 봐도 체격도 건장한 남성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안인데 중년 여성 앞에 서 있습니다. 여성을 위협하듯 몸을 기울인 모습으로 머뭇거리던 여성은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넵니다. 남성은 돈을 낚아챈 뒤 자리를 뜨고 다른 승객에게 고함을 지르더니 이내 옆칸으로 사라집니다. 지난 11일 밤 서울 지하철 3호선 오금행 전동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남성은 가방을 들고 있는 중년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직장인들이 저 사람 4호선에서도 봤다. 이상하게 중년 여성들한테만 가가지고 저렇게 돈을 갈취하는 걸 자기가 몇 번 봤다 그러는 거예요. 보통은 막차 시간대. 같은 날 다른 역에서도 서울교통공사에 비슷한 민원이 접수됐지만 추적엔 실패했습니다. 관련 영상과 사진까지 퍼지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해당 남성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다가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2호선 왕십리역에서 관련 신고를 접수한 지하철 경찰대가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회기역에서 붙잡아 근처 파출소로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항이나 소란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과거 범죄 전력과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잊을만 하면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마약 관련 범죄.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은 이제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관련 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마약의 유혹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미치고 있고 심지어 학교도 이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학교 안에서 청소년 마약 범죄를 직접 목격했다는 현직 교사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익명의 한 중학교 교사는 당시의 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A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눈에 띄게 비틀거려서 술을 마시고 왔다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는데 이 학생은 다음 날에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행동은 술에 취한 사람 같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A 학생은 담임 교사와의 상담에서 약을 먹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먹은 건 다이어트 약이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구했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약, 충격적이게도 다름 아닌 마약이었습니다. 이 학생도 마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마약을 다이어트 약으로 지칭한 겁니다. 저희들은요 절대 마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은어를 사용하거나 실제로 다이어트 약이라고 홍보하면서 그 값싼 중국산 합성 마약을 SNS DM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학생 본인도 환각성 있는 마약이라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혼날 테니까 끝까지 다이어트 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교사는 부랴부랴 다른 학생들에게도 이런 일이 흔한지 물었고 돌아오는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남학생들 사이에선 텔레그램으로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는데 공중 화장실이나 길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주고받고 지속적인 구매로 이어진다면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소식까지 들은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마약 범죄가 청소년에게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실제 청소년 마약 사범이 늘고 있는 건 수사기관의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은 지난 2019년 239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50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었는데요. 4년 만에 6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가 늘어난 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통로와 방법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약 유통업자들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를 통해 쉽게 홍보하고 비대면으로 전달해 단속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기반을 둔 SNS를 통해 거래하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아서 추적도 어렵습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3월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 양형 기준도 강화했지만 청소년 마약 사범 숫자는 줄지 않는 상황. 학교에서 진행하는 예방교육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의사나 경찰 등 전문가를 통해 마약을 하게 되면 겪는 부작용 등 위험성, 또 처벌 등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이나 크기를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이 30여 개 적발됐습니다. 국산과 수입산을 가리지 않고 많게는 27% 넘게 용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은 과자와 젤리 등 먹거리였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고물가 속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슬쩍 줄이는 눈속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모두 33개 제품 용량이 이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자와 젤리 등 가공식품이 32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국내산 상품은 모두 15개로 오설록 제주 얼그레이 티백은 전체 용량이 40g에서 30g으로 25% 줄었습니다. 사조대림 안심 치킨 너겟은 22%, 오뚜기 컵스프는 16.7% 용량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용량을 낮춰 단위당 가격을 올리는 꼼수를 쓴 건데 해외 수입 상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하리보 웜즈 사우어 젤리입니다. 100g짜리 용량이 80g으로 20% 줄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적발된 해외 수입 상품은 18개로 비달사의 버블껌 막대사탕 용량이 27% 줄며 가장 높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33개 제품이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7%까지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에 구매했던 상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용량 대비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좀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소비자원은 이들 상품 정보를 참가격 웹사이트에 올리고 제조와 수입 판매 업체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알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용량 변경 상품에 대한 정보를 분기별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품 구매 과정에서 용량 변경 상품을 발견하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주요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제조사에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적발할 경우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홍보혜경입니다. 미국 출장에 나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주요 빅테크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만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의 자택에 초청받아 인공지능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앤디 제시 아마존 최고 경영자와 만나 생성형 인공지능 등 주력 사업 협력을 논의했고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 경영자와는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이 회장은 미국 출장을 마친 뒤 삼성의 강점을 살려 삼성답게 미래를 개척하자고 말했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은 귀국길 미국 출장 성과에 대해서 짧은 대답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성과를 나누시는 소감 어떠셨어요? 예, 열심히 해야죠.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CEO도 만나셨을까요? 혹시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혹시 성과가 있으셨을까요?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에 지난밤 미국 증시는 물론이고 우리 증시도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내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페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에 한국과 미국 증시가 모두 환호했습니다. 뉴욕 증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1%가량 올랐고 장중한 때 2,77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3%가량, 삼성전자는 2%가량 올랐고 대형주 중심으로 대부분 업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미 연준의 발표 이후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한 결과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회사채와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이 오는 11월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높게 전망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금융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향방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의 성장, 물가지표, 환율 등을 고려한 대내외 상황에서 국내 기준금리 인하는 연준에 선제적이지 않으면서 많아야 1회 정도 연내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리 인하 낙관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은 74주년 기념사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로 물가 불안이 커지면 오히려 정책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YTN 유환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 11부에 배당하면서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에 전산 자동 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대북 송금과 관련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파괴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며 당내 특별위원회까지 띄웠고 민주당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당내 특위 정치로 맞불을 놓은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며 특검을 추진하고 판검사 탄핵을 거론하는 민주당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특위 하나를 더 꾸린 겁니다.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를 향해선 재판 4개를 동시에 받게 됐는데 연임이나 대선 출마가 가당키나 하냐며 이만하면 물러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띄운 헌법 84조 해석 논쟁을 파고들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주제로 세미나도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창작 수준 운운하셨거든요. 제1당의 대표께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민주당은 이 대표 추가 기소의 근거가 된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을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과 검찰의 회유 정황, 쌍방울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을 위한 거란 국정원 문건까지 나왔지만 모두 무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극악무도한 정치 검찰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뭉개면서 야당 대표는 별건에 별건을 만들어 탄압한다며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조작을 하고 이걸 근거로 기소를 하면 그다음에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그러면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이 악의 고리가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공직자 청렴을 강조했던 강연 영상을 SNS에 올리며 자신이 조폭 출신 사업자와 짜고 북한에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표적수사금지법 등 검찰을 견제하는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여당의 여론전에 맞서 다수 의석을 무기로 입법 방어선을 치는 모습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처럼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가계부채 지원법 등 23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이들 법안과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1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당론 추진 법안으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 법안과
공공의대,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당대회는 당원 투표 100%가 아닌 당원 80%, 일반 여론조사 20% 규칙으로 치러집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SNS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띄운 데 이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일 저격하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 속에 전당대회 규칙 확정 시점과 맞물려 접촉면을 부쩍 넓히고 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총선 당시 영입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일부 인사들에게는 함께하자는 취지의 제안도 건넨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사실상 당대표 경선에 나설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후보 등록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출마 선언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등판이 유력해지자 또 다른 당권 주자들은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총선 참패 책임론을 다시 부각했고 나경원 의원은 원외 인사가 당대표직을 맡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싸움의 전장이,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외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재 당원 투표 100%인 전당대회 규칙을 수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0%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심 30% 반영안도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당신 100% 유지를 고수하는 친윤계의 불만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저는 당원만 하자 했잖아요. 당원만. 민당도 심지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자 했잖아요. 물론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혁신계 인사들은 민심 반영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했습니다. 7대3 룰보다도 더 퇴행한 8대2가 됐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고 있어 이번 전당대회 룰 개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출사표를 언제 던질지 또 그 방식은 무엇일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제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으로 전북 자치도에 접수된 시설물 피해 신고는 오늘 오후 2시 기준 모두 2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안군이 245건으로 가장 많고 인접한 정읍시가 19건, 고창군이 8건입니다. 조사 결과 주택과 창고 등에 균열이 가고 담장이 기울어지거나 바닥이 들뜨는 등 대부분 소규모 피해로 나타났는데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등 국가유산 피해도 6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전북 부안 일대는 오래전에 형성된 지질대 3곳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비교적 안정된 곳으로 알려졌지만 역사적으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부안 지진의 진앙 반경 50km 안에서 관측된 규모 2.0 이상 지진은 모두 40여 건. 하지만 그 이전 기록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서 사람이 느낄 정도의 더 큰 지진이 많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도 7의 지진으로 멀리 떨어진 해남의 종이 울렸다는 기록. 집이 크게 흔들렸다는 기록. 이번 지진이 일어난 부안과 지진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함열단층의 함열이라는 지명도 언급됩니다. 한반도 전체 지질도입니다. 지진이 난 부안 인근으로 좁혀보면 홍성 임진강대, 경기 육괴, 옥천대가 만나고 있습니다. 모두 2억 년 이상 된 오래된 땅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점 인근으로 약 80km 길이의 함열 단층이 지나고 있는데 이 단층은 1억 년 전쯤인 백악기에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이 단층이 활성 단층인지 이번 지진과 연관성이 있는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이 지역에 북북동 방향의 단층이 기존에 조사된 바 있어서 그 단층에 조금 더 주목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또 다른 단층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2년부터 10년간 규모 2.0이 안 되는 미소 지진을 분석했더니 지질 경계에서 선을 형성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이번 지진처럼 깊이 5에서 10km 사이에서 발생하는 얕은 지진은 뚜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질 경계는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붙어버린 거기 때문에 지질학적으로는 경계지만 사실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이 거기 꼭 있어야 하는 법은 없거든요. 어쩌면 지질 경계의 단층이 발달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거기가 찢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앙을 중심으로 지진계를 추가 설치해 여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면서 아파트 주민을 위협하고 시설물을 부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방망이를 들었다가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체포됐는데요.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대구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화면입니다. 여느 때처럼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민들이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문이 열리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는데요. 야구 방망이를 지켜든 남성이 나타난 겁니다. 금방이라도 휘두를 것처럼 위협하는데 이 아파트 주민인 20대 A씨입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도착했는데도 똑같이 야구 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합니다. 즉시 테이저건을 겨누는 경찰관들. 방망이를 내리라는 지시를 거부한 A씨는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서야 제압이 됩니다. 이미 복도에 있는 초인종과 벽, 방화문 등을 모두 부순 상태였는데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 재물 손괴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남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장에 숨지고 외국인 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이 어선과 충돌한 뒤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홍콩 선적 상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망망대해 한복판에 어선이 바닥을 훤히 드러낸 채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잠수요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기 위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전남 신안 가거도 북동쪽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힌 건 새벽 0시 반쯤. 부유물을 붙잡고 버티던 선원 6명은 해경이 구조를 요청한 민간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선장은 숨졌고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생존자들은 조업 도중 상선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렸지만 결국 충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항해 경로를 바탕으로 10,000톤에 가까운 홍콩 선적 상선을 특정했습니다. 컨테이너를 싣고 일본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배인데 충돌 당시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선체 앞부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상 선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먼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제 사진상 채정만 해놓고 상선에 타고 있는 중국인 승선원 19명은 모두 해경의 진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가해 선박으로 지목된 홍콩 선적 상선을 전남 목포로 압송하고 항해 기록 장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실종된 선원들을 찾기 위해 경비함정 21척과 항공기 9대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미국에서 달리던 버스 유리창을 뚫고 사슴이 뛰어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워윅시에서 사슴 한 마리가 버스 앞 유리를 뚫고 들어와 앉아있던 승객과 부딪혔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6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사고로 3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사슴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로드아일랜드 교통당국은 운전기사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BTS의 데뷔 11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축제 2024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모인 팬들은 밝은 표정으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BTS의 생일, 데뷔 11주년을 팬들과 함께 축하하기 위한 2024 페스타가 열렸습니다. 행사 시작 수시간 전부터 부근 지하철역까지 긴 줄이 늘어섰는데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설렘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아미니까 당연히 와야죠. 방탄 생일이 저희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BTS의 인기를 증명하듯 행사장엔 미국과 유럽,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팬들이 모였습니다. 축제 참가를 위해 30시간이 걸려 한국에 도착한 브라질 팬들도 있었습니다. I changed all my life because I know BTS. And the final message is, come to Brazil. 팬들은 사진을 찍고 BTS 멤버들에게 편지를 쓰는 등 현장에 마련된 다양한 행사를 즐겼습니다. 팬들의 열기에 관광객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It's better than America. America is usually really bad. So this is very organized and good. 맏형 진이 전날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서 BTS의 11번째 생일은 더 뜻깊은 날이 됐습니다. Yeah, we cried so bad in the hotel. Yeah, It's it's just like so the day happy, come like already. happy tears. It's the start of the countdown. The countdown will start Yes. for the comeback. 이에 보답하듯 전역 직후 팬들을 향해 거듭 감사를 전했던 진. 기다려주신 아미 여러분들이 제일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 마음 여러분들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1000명을 직접 안아주는 이벤트를 열었고 이르면 올해 안에 솔로 앨범으로 본격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팬들은 이제 딱 1년 앞으로 다가온 완전체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자 빌라 기피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심해졌죠. 이에 정부가 비아파트의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예외적으로 감정 평가액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매달 청약 통장에 납입하는 저축액 인정 한도를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리는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비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이른바 126% 룰은 유지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다는 이의를 신청하고 허그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이의 신청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정평가 법인에게 직접 의뢰해서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모두 허그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이 실시하도록 해 임대인과 감정평가사가 결탁해 감정가를 부풀리는 걸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별도의 신청을 통해 감정 가격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지적되던 문제들, 즉 전세금 대비해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한도가 매우 낮다는 문제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규제 개선안도 내놨습니다. 우선 1983년부터 유지 중인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25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달 25만 원씩 저축하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아울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합니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에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을 추가하기로 했고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 대신 땅을 선택한 대토보상 원주민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주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이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 공세에 대해 관세 인상칼을 빼들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평균 21%포인트 추가 인상을 예고하자 중국은 전형적인 보호무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평균 21%포인트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가 정부의 과도금을 과도하게 받아 역내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EU는 8개월 만에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고 해당 업체에 통보했습니다. In particular,
this value chain benefits from unfair subsidiarization, which is causing a threat of economic injury to EU battery electric vehicles producers. 이에 따라 업체별로 비아디와 지리, 상하이 자동차는 각각 17.4%와 20%, 38.1%포인트 더 올린 개별 관세가 적용됩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현재 EU는 모든 수입차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 대비 20%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 관세율을 평균 20%로 정한 것은 이 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번 임시 조치로 다음 달부터 상계 관세가 적용되고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됩니다. 중국은 이번 반보조금 조사는 전형적인 보호무역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违背市场经济原则和国际贸易规则，损害中欧经贸合作和全球汽车产供链的稳定，最终也会损害欧洲自身的利益。 중국 상무부는 개별 기업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EU의 조치는 지난달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견제 행보에 동참하는 것으로 미중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내다봤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을 66%로 예측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지 시각 10일 미 컬럼비아대 응용통계학센터 앤드루 겔먼 소장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모델로 계산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확률은 33%에 그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2020년 6월 11일 이 모델을 통한 예측치를 처음 내놓으면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 확률은 85%,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은 15%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일본의 한 80대 노인이 대형마트 에스컬레이터에 신체 일부가 끼어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관련 단체들은 보행기와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80대 여성이 에스컬레이터에 신체 일부가 끼인 채 발견됐습니다. 주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まさかこのエスカレーターでね、こういうところであるとは思わなかったですね. 여성은 보행기를 끌며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했고 지하 1층에서 내리려는 순간 넘어지며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바닥 사이에 몸이 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현지 경찰은 보행기의 바퀴가 에스컬레이터 출구에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행기 등 보조기구 관련 단체 등에서는 노인들이 보행기를 밀면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밀고 있던 보행기가 에스컬레이터와 함께 먼저 움직이면 걸음이 느린 노인이 미처 보조를 맞추지 못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서 2019년 2년 동안 60대 이상에게 일어난 에스컬레이터 사고는 700건 정도인데 20% 가까이가 바퀴 달린 가방 또는 보행기가 원인이었습니다. 人を配置してエスカレーターじゃなくてエレベーターどうぞとかそんなやり方があってい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이 밖에 지난 3월에는 이바라키현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70대 노인이 상의가 에스컬레이터에 끼어 지식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근력과 순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자들의 에스컬레이터 이용에 더욱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외교부가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도광산 건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간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체 역사가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내일 항소심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쯤부터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선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의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홈런왕 출신의 삼성 박병호가 한미 통산 400홈런 대기록을 썼습니다. 삼성은 3년 만에 LG와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4연승 신바람을 냈습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0대0으로 팽팽하던 2회, 삼성 박병호가 LG 선발 켈리를 상대로 솔로 아치를 그렸습니다. 커브를 걷어올린 비거리 115m짜리 시즌 8호 홈런입니다. KT에서 출전 시간이 줄어든 박병호는 스스로 방출을 요구하는 승부수로 파란 삼성 유니폼을 입었고 이후 14경기에서 5방을 때렸습니다. 양팀 주장 구자욱과 김현수가 잠시 승부를 잇고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했는데 박병호의 한미 통산 400번째 홈런이기 때문입니다. 홈런왕만 6차례 올랐던 전설은 메이저리그 대포 12개를 보태 꿈의 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내 야구 인생의 마지막 개인적인 기록은 400홈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시즌을 준비를 했었고요. 한미 통산이 아닌 개인적인 KBO 400홈런도 달성해보고 싶은 게 목표이기 때문에 삼성은 강민호의 좌월 홈런, 이재현까지 투런 아치를 그리면서 LG를 잡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반면 LG는 4연패 늪에 빠졌고 선발 켈리도 시즌 1호 완투패 멍해를 썼습니다. SSG는 갈 길 바쁜 선두 기아를 잡았습니다. 이번 달 타율 9푼 5리, 이날도 2타석을 삼진으로 물러선 한유섬이 5회 3런 홈런을 때리며 모처럼 간판 타자 이름값을 했습니다. 홈구장에 처음 등판한 선발 시라카와도 5이닝 1실점 쾌투로 시즌 2승을 수확했습니다. NC는 선발 카스타노가 7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내며 KT를 물리쳤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파리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유도 대표팀에서 12년 만에 금메달 꿈이 연글고 있습니다. 강한 체력과 높아진 자신감 그리고 유리한 대진이 금메달을 자신하는 이유인데요. 이경재 기자가 유도 대표팀 훈련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겨울에도 빠지지 않았던 새벽 달리기와 오전 실전 훈련에 오후로 이어지는 체력 훈련.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완전히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페달을 밟고 바벨을 들어올립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알려진 훈련 일정을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는 유도 대표팀은 강력한 체력을 앞세워 파리에서 12년 만에 금메달을 자신했습니다. 체력과 근력을 토대로 한 계속 나간다면 올림픽에서도 세계 선수권 때처럼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라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 1개에서 2개 정도는 메달을 따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욕심이라면 금메달이지만 색깔에 상관없이 일단은 지난달 세계 선수권에서 따낸 깜짝 금메달 2개는 선수단 전체에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무서운 상승세를 탄 남자 최중량급의 김민종과 여자 57kg급의 허미에게 거는 기대는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어부찌개를 뽑아서 어부찌개 많이 하는데 이제 상대도 다 알고 그래서 조금 반대쪽이라 앉아서 어부찌개라 그런 걸 연습을 하고 있어요. 시합에서 실력은 다 이제 최정상급 가면은 한 끗 차이기 때문에 멘탈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진표 윤곽도 남았는데 금메달 유망체급에서 까다로운 선수를 초반에 대부분 피했습니다. 2년 연속 세계선수권에서 동메달에 멈춘 이준환은 체급 최강자인 조자의 그리갈리시빌리와 또 4강에서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젠 이길 때가 됐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목에 걸어드리고 친하신 분들에게 소 한 마리 잡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소 한 마리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깊은 침체에 빠졌다는 평가를 들었던 한국 유도가 파리를 빛낼 효자 종목으로 행복한 반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와, 요즘 날이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열기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사흘 연속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날이 더워진 걸 느끼는 게 휴대용 선풍기 있잖아요. 이걸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쵸. 저도 하나 구매할까 하는데요. 근데 가끔 휴대용 선풍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네, 맞아요. 폭발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KC 마크를 비롯한 안전 기준 통과 표시를 꼭 확인한 후에 구매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간혹 선풍기 날에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망 간격이 촘촘하고 날이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전격 용량에 맞는 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동차 내부에 오래 두는 등 위험한 곳에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경기 남부와 전남, 영남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서울 낮 기온이 33도, 대전과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처럼 덥겠고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네, 또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한 가운데 덩달아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며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원희다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반에 새로운 이슈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